이번 책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입니다. 옮기니는 조구호입니다. 먼저요, 문학사를 움직인 백인이라는 이한이가 엮은 이 청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이 책에는 첫 번째 출발이 바로 호메로스에서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그 다음에 오비디우스 이렇게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17, 18세기 존 밀턴, 제인 오스틴, 오노레 드 발자크, 그 다음에 19세기 빅토르 후고에서 헤르만 헤세, 그 다음에 쭉 건너서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 다음에 20세기 이후에 뽑은요, 앙드레 말로, 알베르 까미, 아이작 아시모프,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인물이요, 라틴 아메리카를 그린 현대 문학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100번 세계 문학사를 움직인 이 100번째 인물에 바로 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이 책에 보면요, 이 작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와 민중의 삶을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을 이용해 그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민중의 삶을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이 100년의 고독을 읽었는데 뭐라고 이렇게 책을 요약해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시작은 가볍게 웃으면서 편하게 시작했는데요. 들어갈수록 신화, 그 다음에 민담 전설, 그런 세계와 그 다음에 현실의 세계,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세계를 헤매이게 만드는, 그나마 유머와 함께 스토리 속에 계속 빠져서 고심하게 되면서요. 또 등장인물들을 수없이 끌어들였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결말을 향해 가면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고독을 짙게 내뱉도록 절정으로 치다르면서 한없이 계속 비극 속으로 치닫다가요, 결말을 얘기하면요, 정말 슬픔과 절망 속에 파묻어버리는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이 100년의 고독이라는 제목처럼요, 정말로 오래도록 이 고독의 색깔이 기억 속에 묻어날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우선 이 마술적 사실주의가 무엇인지 이 책을 읽음으로써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유황무가 지은 산림출판사에서 나온 이 100년의 고독을 보면요, 체코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는 소설의 종말을 말하는 것은 서구 학자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동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작가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다. 체코지의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을 꽂아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1980년 존 바스는 가장 위대한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존 업다이크는요, 가브리엘 마르케스를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놀랄만한 찬사를 많이 받은 작가인데요. 이 콜롬비아, 그 다음에 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거의 내장을 드러내 보이면서 보여준 그런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요, 덧붙여 이 마르케스의 문장이 독특하고 신화와 미신, 그 전설 등을 잘 꼬아서 스토리를 물 흐르듯이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놀라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글의 힘, 소설의 힘을 다시 느껴볼 수 있어 책 읽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고요. 자, 먼저요, 이 마르케스 작가 연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1967년에 발간되어 그 후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고, 그 1970년 미국 비평가들이 뽑은 세계 최고 작품 12개 중 하나로 꼽혔고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문학상을 받고 1982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는 1927년 콜롬비아 그 아라카타카에서 그 7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외할아버지 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 그 외할아버지, 그 외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유학무의 그 설명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요. 특히 그 외할머니에게서 마을에 전해오는 전설, 신화, 동화,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며 풍부한 상상력을 길렀고요. 외할아버지는 그 마르케스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그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의 그 내란의 참혹함, 그 다음에 막달레나 강 유역에 불어닥친 그 바나나 열풍과 그 다음에 그 외국 자본의 도래, 그 결과로 빚어진 그 바나나 농장의 대학살과 같은 이런 참담한 역사들을 전해주었는데요. 백년의 고독이 이 외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백년의 고독은요, 원래 제목을 집이라고 붙이려고 했다는데요. 이 작가에게 그 유년 시절 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그 함께 그 산 집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1947년 보고타에 있는 콜롬비아 국립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다 법학을 중단하고 그리고 기자가 되어서요. 그 이후 그 자유당과 보수당의 그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적으로 혼란해지면서 학업을 중단했고 후에 기자로 활동합니다. 자, 그러면서 콜롬비아의 부패와 탄압을 알리는 칼럼 등을 계속 썼고요. 그 마르케스는 이런 콜롬비아의 혼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편 소설 낙엽을 펴냈으며 후에 중편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를 하지 않았다 등의 많은 단편을 쓰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고요. 그리고 1967년 이 백년의 고독, 그리고 나서 82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고 이 작품이 37개 언어로 번역되어 3천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세계적인 소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노벨상 수상 이후에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요. 그 콜레라 시대의 사랑, 미로 속의 장군,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등을 펴냈고 201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 책의 첫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음사에서 나온 조구호가 옮긴 이 책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뒤 총사령
집행대원들 앞에 선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아버지에 이끌려 얼음 구경을 갔던 먼 옛날 오후를 떠올려야 했다. 그 당시 마콘도는 선사시대의 알처럼 매끈하고 하얗고 거대한 돌들이 깔린 하상으로 투명한 물이 콸콸 흐르던 강가에 진흙과 갈대로 지은 집 20채가 들어서 있던 마을이었다. 세상이 생긴 지 채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것들이 아직 이름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칭하려면 일일이 손가락으로 가리켜야만 했다. 매년 3월경이면 누더기를 걸친 집시 가족 하나가 그 마을 어귀에 천막을 쳐놓고는 북을 치고 나팔을 불어대면서 아주 소란스럽게 새로운 발명품들을 선전하곤 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지금요. 지금 처음에 나오는 처음 시작이 약간 고립된 마을임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그 신대륙 출신의 고손자와 그 아라곤 출신의 고손녀 이 가게들을 한번 보면서요. 지금 이름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그 다음에 우르술라 이구아란, 이 두 명이 지금 근친혼을 하는 부분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친척들이 이들의 혼인을 말립니다. 그들의 가게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이 근친혼을 통해서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물렁뼈 돼지꼬리처럼 생긴 그 꼬리를 달고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죽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혼인을 말렸는데 이들은 그들을 피해서 그리고 그들이 혼인을 통해서 그 태어날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런 두려움에 그 마을을 떠나 이들이 새로 세운 그 마을이 바로 마콘도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이 얽힌 가계도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지금 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그 다음에 이 부인 우르술라, 이 둘 사이, 지금 이 핑크색은요, 먼저 결혼 관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그 육체적인 계속 쾌락을 쫓는 그 관계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데요. 지금 이 고립된 마을에 이 멜키아데스라는 집시가 나타나거든요. 이 집시가 와서 어떤 물건들을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어떤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런 정도,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작가가 이러한 인물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지금 이 부엔디아, 이 일대 이 부엔디아는요. 그 외할아버지, 그 천일전쟁에 참전한 전우를 죽이고 마을을 떠났었는데 그 외할아버지에게서 이 캐릭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책이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거의 그 콜롬비아 역사에서 그 제재를 가져오는, 그러니까요. 이 작가가 지금 어떤 역사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가의 그 사회적 기능을 뭔가 그 역사적 현실에 바탕을 둔 다음에 이러한 허구의 세계 속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상당히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엔디아 가문의 몇 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요. 이게요, 사실은 600페이지 정도의 책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인물도를 보면은 지금 이 가계도가 1세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7세대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이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르카디오, 첫 번째 호세 아르카디오 브렌디아, 그 다음에도 호세 아르카디오, 똑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이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전체 세대의 가계도를 그리면서 읽어야 헷갈리지가 않아서, 저도 읽다가 너무 헷갈려서요. 도중에 이렇게 가계도를 쭉 그리면서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멜키아데스라는 집시가 나타나서 이 집시가 어떤 그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적힌 이런 양피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전해지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새로운 과학 발명품,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전해주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부엔디아 아버지는 그 집시와 친해지고 집시의 물건들을 가지고 어떤 집안에 처박혀 있다시피 그런 것들에 열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태어난 이 세 명의 아들들,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태어났는데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이 아우렐리아노 브렌디아 대령, 이 대령이 중심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가장 중심적인 캐릭터는 바로 이 우르술라 이구아란 이 엄마입니다. 이 우르술라 이구알라는 거의 100살이 넘도록 사는데요. 자, 이 우르술라 이구아라는 나중에 보면요. 그 새벽의 여신 그 에오스가 그 젊은 왕자 그 티티노스를 보았을 때 제우스에게 인간과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 왕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했는데, 영원히 젊게 있는 그 영원히 젊은 왕자로 그 말을 빼서 에오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나중에 계속 쪼그라들어서 그 찌르르 우는 메뚜기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우르술라도 100살이 넘게 계속 살지만 나중에 거의 쭈그러들어서 그 거의 태아 정도의 크기로 변해서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이렇게요. 이 책에는 신화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가보면요. 그리고 이 지금 아우렐리아노 브렌디아는 나중에 대령이 되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그 콜롬비아에 그 일어나는 그 내전 있잖아요. 그게 천일전쟁이었는데 1899년 8월에서 1902년 11월까지였으니까 이 오래 지속된 이 내전, 그 자유파와 그 보수파 사이, 그래서 거의 초토화가 돼버리죠. 이 나라가.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이 캐릭터도요. 그 1899년 보수 정권에 대항한 라파엘 우리베 장군의 캐릭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는 이 레베카는 먼 친척이었는데요. 이 레베카가 고독에 빠지고 그러면 뭘 먹냐면요. 기이하게 아주 흙과 석회를 먹습니다. 이런 그 흙과 석회를 먹는 것도요. 이 작가의 집안에 그런 아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데서 캐릭터를 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카드점을 치는 이 필라르 테르네라가 나오는데요. 이 필라르 테르네라가 바로 이 첫째와 둘째, 이 첫째 호세와 그 다음에 둘째 이 아우렐리아노, 이 두 명이 다 이 필라르와 그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무질서한 욕망, 이러한 것들이 이 책에는 아주 어지럽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주 여기서만 봐도요. 첫째 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둘 다 이 필라르 테르네라와 그 무질서한 욕망을, 여기서 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태어난 게 그 다음 3대 아르카디오, 그 다음에 이쪽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아우렐리아노 호세인데요. 그리고 또 이 17명의 아우렐리아는 누구냐면요. 이 브렌디아 대령이 그 내전에 계속 참여하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17명의 그 아들들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17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냐면요. 그 영웅의 피를 이어받기 위해서요.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요. 그 영웅들이 전쟁터를 이렇게 다닐 때요. 그 엄마들이 딸들을 그 영웅의 침실로 집어넣습니다. 그 가게의 피를 이어받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17명의 아우렐리아노가 그 태어나는데요. 이들은 거의 토끼 사냥 당하듯이 나중에 저격병들에 의해서 이 모두가 다 저격돼서 죽습니다. 이 17명의 아우렐리아노는요. 이렇게 해서 이 브렌디아의 그 후손들은 여기서 끝이 나버리고요. 그러면 아마란타라는 이 세 번째 딸 있잖아요. 이 아마란타는 평생 처녀로 사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피에트로 크레스피가 피아노 조율사로 집에 들어왔는데 이 친척 언니 레베카와 아마란타가 동시에 이 피에르토 크레스피에게 끌리게 됐는데 레베카와 결혼을 하려고 해서 아마란타가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나중에 심지어 그 아편 독약을 생각해내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을 못하게 죽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커피에 아편 독약을 집어넣는데 그걸 누가 먹어버리냐면은 이 브렌디아 대령의 그 신부인 9살 레메디오스가 이 집안에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 레메디오스가 먹는 바람에 레메디오스가 젊어서 죽게 됩니다. 이 레메디오스와 이 어린 아이와 결혼하는 이 장면도요. 거의 아주 민담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레메디오스가 9살밖에 안 됐는데 이 브렌디아가 이 레메디오스에게 빠져서요. 결국 그 집안의 허락을 받아내고 자기가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고 나중에 그 생리도 시작하기 전이었으니까 생리를 시작하고 나자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한때 행복했지만 이렇게 죽고 맙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타 소피아 델라 피에닥과 그 아르카디오가 그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난 게 미녀 레메디오스와 그 다음에 그 세군도 그 쌍둥이 세 군데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신화적이라는 게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 미녀 레메디오스는 그 이불을 털다가 나중에 하늘로 승천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이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 여기에서 또 그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1928년 막달레나의 바나나 농장 사건, 그다음에 1928년 그 시에나가 실제 사건을 그 시에나가의 그 실제 사건을 문학적으로 재생한다는 거죠. 그 수많은 그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가 이 마콘도 마을에 자본주의의 물결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농장이 설치되고 그 미국의 대자본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동자 3,000명 그러니까 그 농장 파업을 사주한 게 이 호세 아르카디오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3,000명 이상이 대학살을 당해서 그 기차에 실려가 바다에 던져지는 이러한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호세였거든요. 그래서 그 호세가 그 유언을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고 나중에 아우렐리아나한테 그 유언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 실제 사건을 문학적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현실에 바탕을 두었다는 게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한 지금 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적 그런 것들을 바탕을 뒀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재창조를 해냈다는 거, 이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한마디로요, 마치 누가 목류병을 겪듯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데요. 그 4년 동안 그 대홍수가 내려서요, 이 아무도 기억 속에 그 누구도 그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떠내려 보내버린 거죠. 오로지 호세만 그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대홍수가 끝나자 그 우르술라는 이제 거의 아까 그 메뚜기로 변해버렸다는 그 에오스의 그 에오스가 그 새벽의 여신 거기에 신화처럼요. 여기서 거의 태아 상태로 크기로 줄어들면서 100살이 넘어서 우르술라가 이 대홍수가 끝나고 죽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죽고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신화적인 거. 그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그 오디세우스를 기다리는 그 부인 페넬로페가 그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다 풀었다 계속 하면서 시간을 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마란다도요. 계속 자기의 수의를 짜고요. 자, 그러면서 그 이제 브렌디아 대령은 어떻게 그 고독을 또 계속 이겨내냐, 그 고독을 어떻게 그 고독 속에 침몰하느냐면요. 아마란다가 수의를 짜듯이 이 브렌디아 대령은 황금 물고기를 계속 만드는데요. 그 황금을 물고기를 녹였다가 다시 만들고 녹였다가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고독 속에 침몰해 버립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런 그 어떤 그 고독 속에 쓰러져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 너무나 진하게 여기서 배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쌍둥이였던 그 두 번째 이 세군도는 페르난다 델 까르피오와 그 카니발의 여왕으로 나온 이 페르난다와 결혼을 해서 이 사이에서 5세대 3명이 태어나는데요. 이 두 번째 딸인 이 레나다 레메디오스 메메로 불리우는데 이 메메가 사랑에 빠진 이 남자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가 이 농장이 들어올 때 같이 거기에 그 자동차 정비공 이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와 정식 결혼은 아니었지만 이 둘 사이에 계속 또다시 그 무질서한 욕망 그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여기에서 마지막이 아니죠. 6세대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페르난다가 이 메메를 이 두 사이에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이 둘을 떼어넣기 위해 멀리 보내버리는데요. 자, 거기서 그 보내서 태어난 게 바로 이 아우렐리아노였는데요. 그 수녀가 이 아우렐리아노를 바구니에 데리고 이 마콘도의 마을로 데려다 주거든요. 그럴 때 이 페르난다는 저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바구니에 실려서 내려왔다. 이렇게 모든 가족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출신을 잘 모르죠. 이 아우렐리아노는 누가 엄마이고 아빠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우렐리아노는요. 나중에 그냥 혼자 처박혀서 자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에 이 집시 멜키아데스가 이 가져다 준 그러한 그 양피지 그 더미 속에서 그 방에 들어갔다가 멜키아데스를 만나게 되고 이 멜키아데스가 산스크리트어 그 고서점에 가서 그걸 사다가 그런 힌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사다가 스스로 이 중세어들을 다 터득을 합니다. 이 아우렐리아노가요. 자, 그러면 이 아마란다는 이 세군도가 아마란다를 그 멀리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요. 거기에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건 누구냐면은 이 부인이 아니라 자신의 정부 이 페트라코테스는 이 양쪽 쌍둥이의 정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무질서가 느껴지죠. 자, 그러면서요. 여기에서 번 돈을 아마란타 우르술라에게 다 퍼부어서 얘를 벨기에 유학을 보내고 벨기에에서 아마란타는 가스톤이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요. 아마란타가 지금 다시 마콘드로 돌아왔을 때 자, 이 두 아이는 어렸을 때 함께 컸거든요.
근데 아우렐리아노의 마음속에는 항상 아마란타가 살아 있는데요. 자신이 그 육체적인 쾌락을 나누는 여자는 그러니까 거의 해소의 차원에서요. 이 창녀 니그로만타를 만나고 그다음에 자신이 꿈꾸던 이러한 그 쾌락의 상대로서 이 아우렐리아노가 항상 꿈꾸는 여인은 바로 이 아마란타 우르술라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요. 이 호세 아르카디오도 이 아마란타 여동생 아마란타를요.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신화적 약간 오이디푸스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와 저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요. 지금 이 희미한 색깔 사실은 이 아마란타가 이 조카였었던 그러니까 이 아우렐리아노 호세 그다음에 아르카디오가 할머니죠. 이 필라르 테르네라 그다음에 그 17명의 그 아우렐리아노가 그 미녀 레메디오스를 만났을 때 그리고 또 한 번 이 호세 아르카디오가 아마란타 그리고 마지막 이런 연필로 이런 관계도에서도요. 근친상간 이런 근친에 대한 욕망이 이 집안에는 계속요. 악순환의 고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원시 부족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 외부 세계와 격리된 그렇게 이 계속 악순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 아마란타와 아우렐리아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면요. 그 조상들이 계속 경고했던 이 돼지꼬리를 가진 아우렐리아노가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출산의 과정에서 그 과다출혈로 아마란타는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우렐리아노는 이 처음에 나온 이 집시 이 멜키아데스의 방에 갇혀서 외부를 다 차단한 채 갇혀서요. 그 집안의 역사인 이 양피지 비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피지의 비밀에서 나온 거 바로 이 집안 최초의 인간은 나무에 묶이고 최후의 인간은 개미밥이 된다. 이렇게 그 100년 전에 엮어놓은 이 한 집안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종말이 이렇게 거의 마치 저는 뭐라고 할까요?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나 휴버트 드레이퍼스의 모든 것은 빛난다 해서 고래가 모든 걸 가지고 침몰해 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연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요. 이 작가가 모든 것을 허물어서 무의 상태, 제로의 상태로 돌려버림으로써 아주 붕괴하게 만드는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을 다 파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래야만 뭔가 새로운 창조,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걸 말해주는 듯한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작품이 뭐였냐면 민음사 405번 이 작품이 뭐냐면은 청부살인자의 성모 페르난도 바예호의 작품이거든요. 이 페르난도 바예호는요. 어떻게 얘기하면요. 10대 저격수 소년을 통해서 폴란드가 아니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 콜롬비아의 이 부패한 권력 그리고 사법 체계와 그다음에 마약과 폭력에 찌들러 있는 이 현실을요. 거의 묻지마 살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 책은 거의 토할 것 같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계속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떤 치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독의 치유나 그다음에 어떤 성직의 치유를,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치유 그런 거를 위해서 계속 그 성당도 짓고 신부들도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마콘도의 마을을 치유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 몰락해버리고 완전히 파멸의 상태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만이 어떤 답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페르난도 바예흐는 더 진하게 완전히 현실을, 정말 폭력에 찌들려 있는 현실이요, 정말 무섭도록 그려진 작품이 이 다음 작품, 이 청부살인자의 성모. 그래서 저는 이 책을 4분의 3밖에 못 읽었는데요. 거의 끝을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정도의 책이 그 다음 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작가의 힘,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이 마술적 사실주의를 통해서 이 작가가 보여주는 그러한 힘이, 이 작가의 힘. 그래서 심지어 아까 밀란 쿤데라가 얘기했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소설의 종말을 말하는 것은 서구 작가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동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작가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다. 체코지의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을 꽂아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